지금부터 AI 시대의 천연가스를 주제로 제5회 코가스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 송형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출범했던 코가스 포럼이 벌써 5회를 맞이했습니다. 그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부는 한국가스공사 최연애 사장님의 인사 말씀과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며 2부는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됩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네 외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분씩 호명해 드릴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 예산처 산업자원분석과 권일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이석순 비상임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지연미 비상임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이주찬 비상임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박상호 비상임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기위원회 이종영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강원대학교 김형건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평택에너지앤파워 이송호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통용에코파워 이흥복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외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개해드린 내외빈 분들 외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은 2부에서 따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 최연애 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연애 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스공사 사장 최연혜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5회 코가스 포럼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과 가스 산업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스 전문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모두 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반가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포럼의 발제를 맡아주신 전우영 전남대학교 교수님, 아주 먼 길 와주셨고요.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님, 또 이성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의 진행을 이끌어 주실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님,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실 박주원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님과 박찬국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님, 또 박성근 산업연구원 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코가스 포럼은 우리나라 가스 산업과 에너지 업계의 전반의 그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안착한 것 같습니다. 그간 우리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국내 천연가스 산업이 나아갈 방향, 원료비 연동제 개선 및 미수금 해결 방안, 또 에너지 안보 강화와 천연가스 수급 안정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정책 대안 마련에 힘을 쏟았습니다. 올해 역시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최근 글로벌 환경은 한층 불확실해졌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속되는 지정학적 분쟁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만 있습니다. 또한 AI가 우리 생활과 업무 전반에 넓게 자리 잡으면서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과 기업들의 전략도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AI 시대의 천연가스라는 주제로 새로운 미래 사회에서 우리 천연가스가 맡게 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나 이 가스 산업 전체가 어떻게 AI를 통해서 더 효율화되고 더 경쟁력을 갖추느냐 하는 관점이 한 부분이라면, 다른 한 부분은 그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난다는 진단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보다 그 10배의 그 전력 수요가 10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시대에 우리 그 천연가스 산업이 그 발전원으로서 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가스공사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학계와 업계 전문가 여러분께서 주실 귀중한 의견들이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 강화와 또 천연가스 산업 발전을 위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스공사는 국가 산업을 떠받치는 대들보이자 국민의 에너지 파수꾼으로서 어김없이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어느덧 24절기 중 작은 더위라 불리는 소설을 이제 막 지났는데요. 오늘도 무척 그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그 자리를 꽉 채워주신 우리 청중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댁내에도 늘 평안하시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아주 그 알찬 성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면서 감사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연애 사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AI 시대 천연가스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전남대학교 전우영 교수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전우영 교수님께서는 4차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가중치 개정위원회 위원, 2035 NDC 수립 전환분과 위원, 11차 전력계획 전원구성 워킹그룹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전우영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전우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큰 자리인지 모르고 발표를 왔는데 많은 분들 또 얼굴이 낯이 있는 분들 많이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오늘 AI가 어떤 속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AI와 탄소 중립이 전력 수요를 얼마나 빨리 증가시킬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빨리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한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 우리 박종배 교수님하고 이성규 또 실장님이 또 유사한 주제로 또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연구를 하는데 연구에 이제 AI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면서 느낀 게, AI를 쓰니까 뭐 연구 보조원 대여섯 명을 뭐 너끈히 대체할 정도로 AI가 벌써 매우 이제 활용도가 높다라는 걸 느끼고 있고요. 우리 오늘 초대해 주신 이제 그 가스공사에서도 그러실 것 같고, 제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뭐 간단한 이제 번역 작업이나 그리고 간단한 자료 조사 이런 것들은 이제 인력을 빠르게 AI가 대체하고 있다. AI가 빠르게 우리 지금 그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의 발달
발달 단계를 크게 3단계 정도로 대략적으로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금 우리가 챗GPT를 쓰는 것과 같이 질문을 던졌을 때 워딩으로 답을 주는 이런 단계. 지금 우리는 이제 그 단계를 지나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AI 에이전트라고 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워딩으로 말뿐만 아니라 액션을 해주는 단계. 예를 들어서 AI가 내 엑셀에 접속해서 자료를 쫙 정리해 준달지, 아니 포토샵에 접속해서 내가 원하는 명령대로 그림을 이렇게 편집해 준달지, 이렇게 액션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AI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런 단계로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그 AI가 인간의 지능에 접근하는 이제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도 하고 범용 인공지능이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단계를 일론 머스크나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전후에 우리가 이제 그 단계에 진입을 할 것이다. 이제 그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은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생산 활동에 있어서 인간을 이제 대체하게 되는, 이제 인간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AI 보급의 어떤 새로운 어떤 특이점이, 티핑 포인트가 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단계가 2030년 정도가 되면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은 얼마나 빠르게 이제 AI가 발달을 하게 됐지, 그리고 2030년 이후에 특이점이 왔을 때 그 이후에 AI 발달 속도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감히 예측하기 힘든 정도로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AI의 핵심적인 생산 요소는 이제 다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에너지입니다. 이제 전력을 이제 넣으면은 AI는 이제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전력의 수요가 이제 빠르게 증가할 것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올해 초에 2월달에 우리 그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정기본이 발표가 되면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이 전력 수요에 대한 전망입니다. 주로 이 전력 수요가 과대 전망됐다. 것으로 많은 좀 논쟁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번에 11차 정기본은 특이하게 그런 논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히려 이게 과연 이 전력 수요가 AI의 수요를 제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이냐, 과소 전망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뉴스에 나올 정도로 아주 특이한 이제 그런 정기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AI로 촉발되는 전력 수요가 이제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정기본에서 이제 전력 수요를 전망할 때 우리가 주로 거시 변수를 이용해서 기본 수요를 전망하고, 앞으로의 어떤 그 구조적인 변화를 우리가 추가 수요라는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38년까지 이 추가 수요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차지할 게 한 4기가와트 정도로 이번 11차에서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의 2배 정도로 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전기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AI와 전기화가 이제 전력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제 전기화 부분은 우리가 탄소 중립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의 전략은 크게 이제 2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2018년 전력 수요가 한 2억 3천만 TOE 정도가 됐었는데, 이 전력 수요를 2050년까지 증가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켜서 이 전력 수요를 잡아놓겠다. 전력이 아니고 에너지 총 수요입니다. 에너지 수요를 잡아놓겠다라는 게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 전략은 이 총량에서 지금 전기가 차지하는 부분이 19%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45%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화석 연료를 깨끗한 전기로 전환을 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게 탄소 중립의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탄소 중립에 필요한 전기화, 그리고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어떤 AI, 이 2가지가 얼마나 많이 전력 수요를 증가시킬지, 앞서 제가 19%에서 45%까지 증가시킨다고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전체 전력 수요의 한 2배 정도까지 2050년에, 그러니까 전력 산업이 한 2배 정도 이제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림짐작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전력 수요를 우리가 제대로 수용하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 정책이 필요한지를 한 3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망 문제인데요. 최근에 워낙 언론지상에 많이 나와서 이제 좀 이제 식상하실 만도 한 주제인데, 이 주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발전 용량은 한 5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5배 증가를 했는데 망은 한 1.5배 정도밖에 증가를 못했습니다.
심각한 이제 수용성 문제 이제 많이 이제 직면하면서 굉장히 증가가 지지부진했고, 그래서 심각한 이제 망 문제에 우리가 맞닥뜨렸고, 이 문제를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송정망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 9월 달부터 이제 이게 실행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송정망 특별법은 이제 이게 송정망이라는 게 이제 짓기 시작하면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당장 지금 곳곳에 호남 지방, 제가 있는 호남 지방, 그리고 뭐 제주도, 그 동해안 지방은 개통 혼잡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지금 더 이상 신규 태양광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단기적인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단기적인 문제는 우리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배터리 기반 ESS 같은 경우는 이제 양수 발전이, 제가 뭐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1기가 정도 이제 건설하는데 2조 원 정도 드는데, 이제 배터리 기반 ESS가 지금 빠르게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금 1기가 이제 만드는데 한 3조 원 정도 드는. 근데 그 하락 속도가 이제 양수 발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레이버 인텐시브한 이제 공사하기 때문에 점점 이제 어떤 비용이 올라가는 반면에, 이제 배터리는 기술 발달로 LFP 배터리, 그리고 요즘에 이제 중국에서 얘기하는 뭐 소디움 배터리, 이런 것들은 가격을 아주 지금 매년 1-20%씩 이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곧 이제 배터리 ESS가 매우 우리가 그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성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ESS가 어떤 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체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스페인 정전 사태 때 봤던 것처럼 어떤 개통이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필연적으로 개통이 조금 부담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강건하게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게 ESS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자원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보급을 해야 된다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비용 효율적인 이제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새 정부에서 소버린 AI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체적인 AI를 개발해야 된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AI의 핵심적인 경쟁력 요소가 전력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이 AI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용 가격이 많이 올라서 한 180원, 190원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중국, 뭐 미국은 그거의 한 60-70%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에 대한 어떤 산업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또 전통적으로 에너지 집약적인 제조업 기반 산업, 뭐 철강,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력 요금이 이제 너무 높아지게 되면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지금 한 190원 정도인 전력 요금이 만약 이게 200원, 25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상당한 가격에 있어서의 수용성 문제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전환에서도 좀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 전환을 지금 이제 정부에서 또 실용에 대해서 많이 또 강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에너지 전환이 조금 탄력을 받고 가기 위해서는 이 비용 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신경을 꼭 써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가스공사 이렇게 포럼에 와서 너무 전력 얘기만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LNG의 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알다시피 섬 계통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국가는 뭐 독일보다는 비슷한 똑같은 섬 계통인 대만이나 일본을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획을 세워놓은 걸 보면 이제 주로 대만, 일본은 이제 워낙 지진대에 있기 때문에 그 원자력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보급을 안 하는 방향이고, 재생에너지와 함께 핵심적으로 이제 늘리려고 하는 게 LNG 발전입니다. 대만, 일본 모두 LNG 발전을 전체 전력의 한 40%에서 50%까지 LNG를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를 어떤 재생에너지에 대한 핵심적인 이제 보완제,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속도대로 못 따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우리도 해상 풍력을 하려고 하지만 어떤 뭐 경제성이랄지 그리고 어떤 개통 문제랄지 때문에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메이크업 전원으로서의 LNG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LNG를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LNG는 앞서 제가 이제 뭐 ESS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48시간 연속으로 태양광과 풍력이 전체 용량의 10% 이하로만 발전되는, 그
쪽 표현으로는 뭐 둥켈플라우테라는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태양광과 풍력이 한 일정 48시간 이상 이렇게 낮게 발생이 되어 버리면 ESS로는 그 대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ESS는 발전원이 아니고 단순히 이걸 옮겨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펌한 발전원이 꼭 필요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섬 개통 상황에서 다른 데서 전력을 융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대비한 펌한 LNG가 이제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LNG는 그거 장점이 또 우리가 서서히 수소 혼소나 수소 전소를 통해서 그 어떤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LNG는 우리가 그 스페인 정전 사태 때 어떤 그 전압에 대한 관리랄지 주파수에 대한 관리가 안 돼서 순식간에 정전이 되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강건성, 개통 강건성도 제공할 수 있는 전원이다라는 점에서 LNG가 앞으로 또 중요하게 우리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정책에서 활용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국대학교 박종배 교수님께서 발제하시겠습니다. 박종배 교수님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고 현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AI 컴퓨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대한전기학회 차기 회장으로 활동할 예정이십니다. 힘찬 박수로 박종배 교수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뭐 좋은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전우영 교수님께서 워낙 좋은 발표 주셨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내 AI 혹은 뭐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의 비중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당히 생각보다 낮습니다. 전체 전력 수요의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2038년에 우리가 6기가 정도에 해당하는 데이터 센터, 이거는 뭐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고 이제 일반 데이터 센터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전체 전력 수요의 한 4%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요, 미국이 현재 미국 전체 전력 수요의 4%를 데이터 센터 혹은 AI 데이터 센터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2대 강국 미국과 중국이 모든 역량을 쏟아가지고 전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30년까지 지금 25년 4월에 IEA가 에너지 앤드 AI라는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뭐 지금 업데이트된 자료라 가지고 거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전 세계의 글로벌 AI 혹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량이 한 2.3배 이렇게 증가하는 거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미국과 중국이 이런 전력 소비 혹은 AI발 전력 수요를 이렇게 이제 확보하는데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속도가 늦다. 이는 AI 산업의 또 경쟁력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AI 산업과 전력 산업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과거에는 AI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전력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필요 조건에서 필요 충분 조건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I 산업의 경쟁력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우리 전우영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크게
전력 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원가의 한 30% 내외를 우리 전력 요금, 전기 요금이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력 산업의 경쟁력이 꼭 국가 AI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전력 산업의 이제 경쟁력은 우리가 뭐 통상 전기 요금 부분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급 안정성 부분이 또 극단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원 공급 장치를 중앙으로부터 받는 전력 공급 장치를 한 2회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ESS를 설치하고 UPS를 설치해 가지고 통상 한 4중 체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뭐 6 해가지고 99.99% 신뢰도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아주 강한 부분이죠. 전력 공급의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타국 대비 지금까지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을 해왔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뭐 얼마나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느냐에 대한 지수를 호당 정전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호당 연간 한 10분 이내로 거의 정전이 발생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통상 3~4배의 공급 안정성이 좀 낮은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급 안정성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저탄소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AI 데이터 센터가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전과 재생을 믹스한 무탄소 전원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문제는 지금까지는 아주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 목적을 잘 달성해 왔다고 봅니다. 물론 뭐 최근에 전기요금이 상당 부분 인상이 돼 가지고 경제성 부분에서 약간 경쟁력이 하락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해외 대비 아직까지 경쟁력이 있고요. 공급 안정성은 물론 상당히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고 저탄소 부분도 우리 재생에너지 부분은 10%밖에 되지 않지만 원전이 또 한 30% 됩니다. 그래서 전체 믹스에서 보면 무탄소가 저희가 한 40% 되고 화석연료가 한 60% 되니까 그렇게 나쁜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10년 후, 15년 후에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잘 극복을 하고 안정적 전력 공급, 경제적 전력 공급, 저탄소에 대한 이런 공급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조금 전에 전우영 교수님 말씀하신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그 부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38년을 기준으로 원전이 한 35%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부분이 한 29% 해가지고 이 두 개를 합치면 2038년에 한 7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두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는 LNG도 그렇고 석탄도 그렇고 각각 10% 수준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저도 뭐 11차 전기본에 참여하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소수점 하나까지 이렇게 면밀하게 계산을 해서 자원을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40년에 최근에 제7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서 이렇게 보시면 원전을 20%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를 40 내지 50% 정도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력은 뭐 이게 LNG가 됐든 석탄이 됐든 구분도 하지 않고 30 내지 40%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있는 한국과 일본 두 국가 다 에너지 안보가 매우 중요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전원 계획이라든지 에너지 계획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 있는가라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공기업 위주의 전원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치를 결정을 하고 발전기 대수를 연도별로 이렇게 결정하는 전통적인 중앙계획 방식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대 전력 회사들이 다 일본의 민간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민간 회사들은 그때그때 시장 상황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는 LNG를 많이 도입하기도 하고 또 필요 불가결할 때는 석탄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율성을 시장 참여자에게 이렇게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1차 정기본을 수립을 했고 또 새 정부 같은 경우는 12차 정기본을 수립을 할 텐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공급적 자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원전을 언제까지 몇 기를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혹은 언제까지 원전의 수명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그대로 계획대로 되기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공급 불확실성도 높고 또 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태양광을 몇 프로 확보를 하고 해상풍력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수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번에 11차 전력 수요 예측을 했던 것보다는 또 상당히 전력 수요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우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에이전트 기반의 AI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면요. 지금 우리가 챗 GPT를 사용을 하는 것보다 또 한 100배 정도의 전기를 더 소모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11차 정기본 전력 수요 때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냐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상황에서 그럼 전력 수요의 불확실성은 또 현재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수요의 불확실성도 높고 공급의 불확실성도 높고 또 하나는 송전망 건설 부분도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하지만 항상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송전망 건설이 제때 되지 않으면 수도권에 있는 발전 설비들이 또 그걸 마크업을 해야 됩니다. 그 수도권에 있는 발전소를 해봐야 우리가 영어에 있는 6기의 석탄 외에는 전부 다 LNG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 설비도 전부 다 불확실성이 가지고 있고 전력 수요도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또 수송 설비도 불확실성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유연하게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을 해가지고 미래 AI를 주축 산업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 계획이 상당히 유연해져야 된다. 꼭 일본처럼 가자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 수급 계획을 우리나라처럼 엄격하게 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전력 수급 계획은 좀 상당 부분 시나리오 기반의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그 전망에 대해서 적절한 비용을 계산을 하고 이런 부분들로 좀 집중을 해주는 방향으로 NA 정책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올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요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금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에너지 산업은 원가 기반의
요금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정치적 개입이나 뭐 정무적 개입 이런 부분들은 없어져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사실은 예를 들면은 에너지 규제 기관에 대한 우리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님도 오셨지만 독립적으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나 에너지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독립성 부여가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성규 해외에너지 동향 분석실 실장님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실장님께서는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 초청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한중앙아협력 포럼 사무국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성규 실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앞에 두 분의 발제자들은 AI 도입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활용 부분을 보니까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AI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과도기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수요하고 공급 중에 다 나오고 어느 정도 AI가 이제 정착이 되면 이런 불확실성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고 그 과정에서 비용도 많이 줄어들어서 에너지 안보 부분에 좀 더 기여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너지 부분에서 보니까 전력화하고 디지털화가 되면서 에너지 부분에서 AI를 도입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됐다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필요성 부분에서는 아까 얘기한 시스템의 불확실성 부분을 AI가 좀 더 해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비용 인상 압박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고금리나 인플레이션, 임금 때문에 이런 게 많은데 AI를 도입하면은 각 부분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 전환 부분이겠죠. 비용하고 소비가 주니까 탄소 배출도 당연히 감축될 수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각 부문에서 AI를 도입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기대 효과가 상당히 클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IEA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서가 나왔을 때 보니까 각 에너지 각 부분에서 우리가 알지 모르게 AI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에 대한 그 에너지 소비 비용 감축 효과도 상당히 크다라는 걸 또한 수치화돼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대기업, 대형 메이저 기업 그리고 큰 전력 회사나 큰 가스 회사 그리고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큰 그 메이저급의 트레이딩 회사들이 투자 지출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AI 기반 그 예측이나 여러 가지 그 정합성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그 투자에 의한 효과를 또한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유가스 공급 부분에서 보니까 실제로 엑스모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메이저 기업들은 석유 시추할 때 그 채굴량이 얼마나 될 건지 이걸 몇 년 동안 채굴할 수 있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발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경제성 부분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걸 엑스모빌은 벌써 그 AI를 도입해서 이걸 정확한 정확성을 높이는 이런 걸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 시설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설비들이 많고 또한 메탄가스 누출 부분을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감축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각각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사전에 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안정성을 또 높이는 이런 것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트레이딩 회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최적의 운송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급자하고 소비자를 적합하게 매치시킬 수 있는
그런 AI 관련 서비스 인프라하고 전문 인력을 고용해서 대규모 물량을 비용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트레이딩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력 부분은 아시다시피 전력 수요 예측에서 AI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고요. 또한 그 변동성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출력 부분의 예측도 상당히 AI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영국이나 프랑스나 여러 가지 독일 기업, 전력 기업들이 AI 기반 예측 모델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산업 부분은 비용과 직결될 수 있다고, 그것이 다 이윤과 직결되기 때문에 비용 소비 절감을 위한 또 탄소 배출 또 감축을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윤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I로 인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큰 그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산업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제조업 기업들이 상당한 그 효과를 얻고 있는 거로 또 조사되고 있습니다. 도로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도로도 경로를 최적화하고 그리고 예측 그 정비도 미리미리 사전에 효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적재 용량, 화물 적재 용량도 그 활용도를 되게 높이고 승객 그 활용도 높이고, 이렇게 AI가 이걸 할 수 있으면 도로 부분이나 수송 화물 부분도 상당히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여지들이 충분히 있고, 실제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물 부분은 아시다시피 요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거의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모든 전력 소비 시스템을 원격으로 다 핸드폰으로 다 조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걸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 건물 부분에서는 상당히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히 큰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산망 시스템과 같이 연결돼서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할 거로 또 예상이 됩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좀 보니까 AI를 하게 되면은 예측, 수요 예측, 그리고 위험 사고에 대한 사전의 경보 시스템을 한다든지, 그리고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효과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실시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나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구축이 안 돼 가지고, 그리고 센서도 많이 안 돼 있고, 그런데 이제 디지털화가 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양방향 데이터가 오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니까 경제 주체들이 의사 결정할 때, 예측을 할 때거나 아니면 투자 결정을 할 때 실시간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크게 한 4가지 측면의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단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업 단위에서, 국가 단위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는 데이터 센터, 데이터베이스 부분입니다.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된다는 거고, 이것을 각 부문마다 그리고 주체마다 자기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가 정보를 그 안정성 부분하고 그 정보 부분에 대한 그 사이버 안보 부분에 충분히 조심을 해야 되니까 이 데이터 센터 자체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특성에 맞는 데이터만 또 모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센서하고 사물 인터넷 부분, 각각 모든 생산 공정의 기계나 아니면 생산 단위에서 센서가 다 있고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있었고, 이 부분의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됐을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딥러닝 알고리즘을 구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또 마찬가지죠. 수요 예측 부분은 각각 단위에서 수요 예측할 수 있는 변수가 다르니까 거기에 맞는 알고리즘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연산 기능을 아주 우수한 연산 기능을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물론 이제 규모가 좀 다른 측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받는 인프라 투자가 기업 단위에서 에너지 부분의 기업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전문 인력도 양성해야 되고 그리고 전담 부서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에너지 기업에서 AI 전담 부서가 있는지 거기서 예측을 하고 있는지 사고 부분에 대한 알람 경고 시스템을 각각 사업 단위에서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게 구축이 돼야만이 실제 AI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에너지 안보 지수를 한번 그때 한참 불확실성이 많아서 안보에 대한 그 수요가 높아서 안보 지수를 좀 고민을 하고 만들려고 했는데 과거의 안보 지수는 과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아시다시피 개량의 선형 예측 모형을 통해서 그냥 안보 지수가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그 정합성 그리고 실제 실효성 부분은 전혀 사용할 수가 없죠. 당장 내일 중동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안보 지수가 그거를 백업을 못 해주는 거죠. 중동 사태가 나고 이 다음에 안보 지수가 나오게 되니까 실제 안보 지수가 실용성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보 지수 말만 나왔지 실제 현실에서는 쓸 수가 없었는데 이게 지금은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실시간으로 지정학적 안보 위험 지수가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15분 단위로 구글에서 나오는 데이터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충분히 일반인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유럽이나 미국은 안보 관련된 연구기관에서 자체 국가에 만든 안보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 나라에 맞는 그 안보 그 지정학적 위험 지수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중동 그다음에 뭐 남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각각 부분에 대한 안보 지수가 실시간으로 도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딥러닝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15분 단위에 예측하고 그다음에 실제치하고 계속 매치를 시켜가지고 오차를 계속 수정해 나가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짠다는 거죠. 그게 짜가지고 계속 맞춰봐가지고 나중에는 패턴을 만들어서 안보 지수를 좀 신뢰성 있는 안보 지수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과거치를 해봤더니 상당히 일치되는 안보 지수의 패턴을 찾아냈더라고요. 한국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했지만 이거 하려면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알고리즘 만들어서 전문적인 조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거에서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력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AI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서 효과를 보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그랬을 때 비용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투자 대비 비용 따져서 실제 효과가 크다면 지금부터 투자를 해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 실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 분 모두 발제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발제해 주신 주제를 바탕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께서 모두 착석해 주셨는데요. 먼저 오늘 토론의 좌장이신 서강대학교 이덕환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조직위원회 위원장, 기초과학관련 학회 연합체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고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자문위원 및 국민소통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등 우리나라 화학 및 기초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독여자대학교 박주원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과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중장기 전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창국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오클랜드 대학교 방문학자로 활동하셨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연구팀장,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연구실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연구원 박성근 산업구조 정책효과 분석실 실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근 실장님께서는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실장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위원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16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토론자분들을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좌장이신 이덕환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덕환입니다. 그 토론회가 굉장히 딱딱한 것 같아요. 그냥 부드럽게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AI는 뭔가 좀 장밋빛 그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AI 때문에 에너지 수요, 특히 전기의 수요가 늘어나면은 에너지 시장도 요동치게 될 거다 하는 또 좀 불안도 같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이름의 불안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이 아주 좋은 말씀으로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전우영 교수님이 AI 혁명과 탄소 중립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에너지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정리를 해주셨고, 박종배 교수님이 이 천연가스 발전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것도 또 특히 여기 최연애 사장님한테는 아주 절박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성규 실장님이 이 AI에 의해서 에너지 산업도 좀 효율화가 되고 우리 사회의 에너지 수요도 좀 효율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토론자 세 분을 모셨는데 오늘 이게 의도가 담긴 건지 모르겠는데 토론자 세 분이 다 박씨십니다. 그래서 뭐 그냥 다 박 선생님이시니까 제 옆에 앉아 계신 박주원 교수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7, 8분 뭐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동덕여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주원 교수입니다. 우리 인류가 문명을 계속 발전해 왔는데 그 문명의 발전 방향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아마도 우리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해 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처음에는 도구나 기계를 만들어서 뭔가 좀 편리하게 사람이 한 것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200여 년 전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기계 뭐 이런 걸 만들면서 소위 우리의 육체적 좀 중노동에서 자꾸만 해방시키는 쪽으로 많은 문명이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제 정보통신혁명이 나타나면서 우리 인간들이 하는 약간의 경노동이라고 할까요? 사무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업무들을 편하게 해주는 쪽으로 이제 진화해 왔는데 급기야 이제는 우리의 이 지적 활동까지 이제 대체하는 그런 어떤 문명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곧 아마 AI의 혁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이 뭐 뇌라고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뇌는 우리 몸에서 한 2%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 기초 대사량의 약 25%를 뇌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생각을 집중하고 집중력을 높이면은 그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침을 꼭 먹고 다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AI 혁명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력 수요를 급증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커먼 센스가 되다시피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우리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바가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이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라고 하는 숙제가 당연히 나타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후 변화에 의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글로벌 어젠다가 없었다면 하나도 걱정할 게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과거 했듯이 공급 관리를 화석 에너지 중심으로 공급 관리를 하면 그만이었을 것 같습니다. 뭐 특히 미국에서 셰일 혁명 같은 것을 통해서 이 화석 에너지는 사실 넘치도록 지금 지구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 에너지를 쓰면 되는데 이게 우리한테 준 하나의 제약 조건이 기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딱 버티고 있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어떻게 하냐면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공급 방식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에너지로 공급해야 된다는 숙제를 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무탄소로 전력을 생산하는 사실상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원자력이요, 하나는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는 것은 획기적인 기술 개발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탄소 중립은 사실상 구호는 요란하고 화려하지만 그 실질적인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한번 봤더니 우리 2024년까지 1990년에서부터 많이 논의가 시작됐었죠. 2024년까지 보면은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코비드-19 팬데믹 위기, 요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준 적이 없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37.4 기가톤 정도가 배출됐다는 이 보고가 있습니다. 하여튼 줄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적으로 보면은 미국, 뭐 유럽, 뭐 이런 선진국들이죠. 선진국들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드는 약간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 인도를 비롯한 개도국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압도적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탄소 중립은 로컬 아젠다가 아니라 글로벌 아젠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줄여도 전 세계적인 배출량이 줄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탄소 중립 이런 배경인지 몰라도 탄소 중립에 대한 회의론이 사실은 팽배한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현실 경제에 대한 제약 때문에 탄소 중립이 어려울 것이라고들 얘기하는데요.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이걸 말씀을 해서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화석 에너지 소비량이 11,656 100만 TOE쯤 됩니다.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해서 2050년까지 남은 날짜가 1226일입니다. 따라서 이제 러프하게 말하면 매일 지금부터 2050년까지 전 세계가 every single day 매일 100만 TO에 해당하는 화석 에너지를 무탄소 에너지로 바꾸어야만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TO가 얼마나 큰 양인가를 계산해 보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 풍력 터빈 2,000개, 태양광 패널 400만 장에 해당하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가십니까? 이런 엄청난 대체를 매일매일 이뤄내야지만 가능한 것이 탄소 중립이라는 사실을.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지금 노출되고 있죠. 우선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봐도 11차 전력 기본 계획을 보면은 그걸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평균적으로 6.1 기가와트를 재생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새로 신설해 줘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2020년에 최고를 한번 찍었습니다. 1년에 4.5 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했는데 이걸
50% 이상 뛰어넘는 6.1기가와트를 매년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2020년에 최고를 찍고 그 다음에 약간 내려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 같은 것들은 얼마나 좋은 부지는 이미 많이 썼습니다. 마치 손이 닿는 낮은 쪽에 있는 사과는 거의 다 먹고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사과만 남아 있는 그런 꼴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 애경련 분 계신데요. 애경련과 애기연이 만든 물론 2020년에 잠재력 평가를 해본 거가 있는데요. 그 잠재력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의 설비 용량 잠재 용량이 369기가와트입니다. 이것을 테라와트아워로 바꾸면 약 666 테라와트아워로 계산됩니다. 이용률을 곱해서요. 그런데 2050년까지도 탄소중립위원회가 만든 이 계획을 보면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치가 890 테라와트아워입니다. 연구기관에서 만든 최대 잠재량은 666인데 계획성에 나타난 것은 890 테라와트아워라는 거죠. 물론 최근에 무슨 이격거리를 갖다 좀 완화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제도를 바꿔서 잠재량이 좀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ESS 아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ESS 뭐 단가가 내려가긴 한지 모르지만요. 제주도가 지금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이거 감사원 보고서에 나온 건데요. 이 제주도의 탄소 프리 아일랜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 비용이 26조 8천억 원 정도 든다고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 소비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국 단위로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면 그냥 단순히 리니어 프로젝션 했을 경우에 ESS 비용만 2,391조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참고로 아마 작년에 우리나라 GDP가 한 2,300조 원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GDP에 해당하는 거를 ESS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는데 여러분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 지금 이 간헐성을 대응하는 여러 가지 수급도 되게 어려워집니다. 현재 한 10%밖에 되지 않는데도 봄, 가을,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거래소가 난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특히 간헐성 대응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한 대로 고립된 전력망이 있어 트레이딩이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즉 수력이나 양수 같은 급전 가능한 재생에너지가 절대 부족하고요. 국토가 좁아서 재생에너지의 지역적 상쇄 효과가 적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역이 넓으면 어디는 해가 뜨고 어디는 해가 안 뜨고 바람이 불고 바람이 안 불면 그 베리언스가 좀 희석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한 통으로 이 날씨가 변하기 때문에 그 베리언스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송전망이 부족한 건 더 지적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뭐 이렇게 유명한 그 더 커브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그걸 극복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소 중립은 글로벌 이슈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글로벌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요. 아시다시피 세계의 글로벌 리더십은 뭐니 해도 미국인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이 턱 나타나면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탈퇴하고 지금 뭐 석유가스 개발하라고 그러고 해양 풍력 다 취소시키고 하는 이런 리더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리더십의 어떤 불안정성으로서는 앞으로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탄소 중립 기후 변화 협약은 분명히 실존하는 우리의 제약 조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뭐 유럽의 CBAM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트레이닝 제약이 있기 때문에요. 게다가 또 플러스 아까 오늘 발표자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AI 혁명에 대한 전력 수요가 폭발하는 것 또한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고육지책이지만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뭐 물론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은 내가 정해 놓은 건데요. 뭐냐면
절대 다른 나라보다 앞서 나가지 않은 방어적인 에너지 전환을 해 나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탄소 중립이 실패할 경우에도 우리 경제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런 컨틴전트 플랜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원전 비중을 어느 일정 수준은 반드시 유지해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늘어나는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될 것이고요. 재생에너지는 배터리나 수소 등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천천히 좀 서서히 나가야 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에서 LNG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의 마지막 퍼즐로 저는 보는데요. 이 LNG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 과정을 소프트 랜딩 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집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계획을 보면은 저는 이 계획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LNG 같은 경우에요. 2023년에는 설비 용량 비중이 30%인데 38년에 26.1%로 조금밖에 안 줍니다. 설비 용량은요. 그런데 발전량 비중을 보면 23년에는 26.8%인데 이것이 2038년에는 11.1%가 돼요. 당연히 가동률이 떨어지겠죠. 복합발전의 가동률이 2023년에는 41.6%인데 이게 2038년이 되면 12.8%로 떨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환경에서 과연 새로운 복합 LNG 화력 발전 사업에 뛰어들 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의문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가스를 갖다가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NDC 목표나 국가계획 목표를 너무 앰비셔스하게만 잡지 말고 좀 디펜스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과정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좀 컨틴전트 플랜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컨틴전트 플랜들의 공통된 공통 분모는 LNG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새 정부가 실용주의를 지금 천명하고 있으니까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면 아마도 LNG로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기대하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지원 교수님은 하도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지원 박사님의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숫자 해석을 무지무지하게 잘하시는데, 그 탄소 중립 얘기가 하루에 100만 TOE씩 줄여야지 되고 원전 1기하고 풍력 발전소 2,000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를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앞장설 이유는 전혀 없다. 이 박지원 교수님이 아주 초기부터 지론으로 주장하시던 건데,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비상 대책으로 LNG를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아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박찬국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자로 참석하게 된 박찬국입니다. 최근 우리는 요즘 한 2가지를 뉴스를 매일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기술이 정말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 전력 수요가 문제더라. 지금 IEA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그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그 전력량이 일본의 지금 전력 수요량과 맞먹는 수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폭염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이제 홍수도 지금 대홍수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 파국적인 기후 위기 뉴스가 또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AI 오늘 주제가 이제 천연가스와 AI인데, AI가 기후 위기와 같은 인류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면서도
그 AI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기 위해 들어가는 그 에너지 자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에너지 위기가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고, 동시에 아까 기후 위기 말씀드렸는데 IPCC가 2030년에서 2040년 사이에 지구 온도가 그 지구 평균 온도가 장기 평균 온도가 그 산업혁명 이후에 1.5도가 넘어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작년에 이제 1.5도가 넘어갔죠. 예. 그 엘니뇨 같은 현상이 작년에 좀 결합된 요인이 있긴 하지만 작년 1.5도가 넘어갔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이제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이 아닌가, 그런 어떤 위기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탄소 중립에 관련된 어떤 비현실성 또 실현 가능성에 대한 좀 그런 문제들을 이제 많이 제기하셨는데, 한편으로는 가속화된 전환 압력이 또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가 아니라 여기서 가속화의 의미는 어떤 단순히 전환이 빨라지는 현상을 넘어서 AI처럼 어떤 기존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현상을 좀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환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탈탄소 전환이라는 그런 하나의 방향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 즉 기존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이 붕괴되고 어떤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금 전 세계는 약간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린 주제가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그 현재 AI 기술 패권 경쟁이 최우선 과제이고요. 아마존,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어떤 24시간 중단 없는 그런 전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미국에서 이 수요를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채울 수 있는 에너지가 천연가스입니다. 그 결과 뭐 미국도 탈탄소, 저탄소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AI 허브 지역을 중심으로 가스 발전이 늘어나는 그 경로로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러시아의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에 직격탄을 맞았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산 가스가 무기화되자 이제 천연가스는 더 이상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 이제 안보 위협으로 이제 이미지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 충격은 유럽이 러시아 가스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그 대안인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급진적으로 가속화하는 그런 계기가 또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의 리파워 EU 계획은 2027년까지 그 러시아 가스를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라는 지금 어떤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나름 중요한 시사점을 말해줍니다. 이런 가속화된 전환 압력 시대에 에너지 전환은 기술이나 경제 논리로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으며 각국의 제도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경로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천연가스 산업이 뭐 점점 탄소 중립 목표에 따라서 역할이 축소되는 그 상황에 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AI라든지 폭염이라든지 늘어나는 전력 수요의 어떤 조력자로서 또 자리매김하면서 계속 그 박종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완충 역할을 하는 주요 전원이 될 것이냐에 이제 큰 갈림길이 이제 놓인 것 같습니다. 그 탄소 중립 목표 하에서는 천연가스는 화석 연료입니다. ESG 경영 강화라든지 뭐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은 장기적인 수익성을 분명 악화시킬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AI가 필요로 하는 어떤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인 전력에서는 천연가스 역할이 분명 중요합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가동률이 99.99%라고 했는데 이용률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상 전력 수요 패턴이 그렇게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학습할 때와 추론할 때 이용률이 굉장히 다르고요. 이런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면서도 유연하게 공급해야 되는 시설이 곧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천연가스가 상당히 이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전우영 교수님께서 전기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지금 에너지 특히 전력 수요 급증에서 지금 굉장히 곽강을 받고 있는데 어떤 부문별로 봤을 때는 사실 데이터 센터보다 다른 분야에서 전력 수요가 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빠르게 는다기보다도 더 많은 양을 더 이제 양 측면에서는 전력 수요 느는 곳이 더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산업 부문의 전기화고요. 그리고 가전기기, 전기차, 그리고 냉방 수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더 많은 전기를 수요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이 AI라는 게 국가 안보와 지금 연결돼 있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실상 AI가 어느 정도 발달하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미래의 어떤 경쟁 관계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AI가 어떤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든 이쪽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쪽을 뭔가 더 발전시키고 또 그거에 뒷받침하는 전력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조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데이터 센터의 35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또 그 뒤를 잇고 있고요. 이런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쟁 관계에서 또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전력 수급 불안정을 굉장히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센터의 특성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력 수요 영역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훨씬 그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비록 절대 양은 적지만 앞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데이터 센터가 1.5% 전력 수요를 차지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는 3% 정도로 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 4% 정도 데이터 센터의 전력 비중이고 2030년까지는 많게는 12%까지 3배 정도 느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현실적으로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뭔가 사실상 단기간에는 천연가스 외에는 지금 쉽게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완해 줄 대표 주자도 천연가스고 또 국제회사기구 IMO의 강력한 환경 규제로 인해서 선박의 LNG를 연료로 공급하는 LNG 벙커링 시장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 측면에서 본다면 천연가스 산업체는 단기적으로는 AI 시대 및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야 하고요. 데이터 센터 전용 가스 발전소 구축하고 재생에너지와 어떤 유연한 연계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면서 LNG 벙커링 시장을 어떤 선점하는 전략을 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천연가스 산업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저는 전환의 플랫폼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소 혼조 발전 상용화라든지 LNG 터미널을 어떤 수소 암모니아 허브로 전환하는 지금의 어떤 기존의 어떤 정책들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지속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사실 비록 탄소 중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후 위기를 결코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무탄소 에너지로 가는 방향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천연가스도 어떻게 거기에 변해갈 것인가라는 것을 꾸준히 적응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무탄소 분자 에너지 기업으로 이 산업이 변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100% 어떤 수소터빈이라든지 탄소 포집 LNG를 활용하는 그런 넷제로 가스를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천연가스는 단기적 생존과 장기적 전환을 동시에 추구하는 진화적 실용주의라는 좀 키워드를 가져오고 싶은데요. AI 시대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동시에 무탄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저는 어떤 큰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또
앞에서 많은 분들이 불확실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천연가스 관련 산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앞으로 많은 충격이 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지금 많은 전력수 증가로 인해서 천연가스가 또 곽강을 받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가 또 바뀌거나 또 어떤 혁신적인 대체 기술 같은 게 특히 이제 SMR이 또 큰 이슈인데요. 천연가스 SMR은 이제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유연성을 갖추고 있는 전원이죠. 이러한 대체 기술과의 어떤 경쟁 관계, 또 뭐 정치적 변화, 어떤 제도 변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천연가스 산업의 인첩성이 요구되는 시기로 좀 더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를 어떤 에너지 비용 절감의 효율성 그리고 안전성 이런 부분에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뭐 실시간 리스크라든지 시나리오 분석 역량 이런 경영 전략에 좀 적극 활용하는 그런 노력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대체로 이제 천연가스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일 텐데 얼마만큼 AI를 활용하고 계신지 한번 자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강력한 기술이고요.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효용 차이가 정말 크게 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토론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창국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거의 발제 수준입니다. 그 파국적인 기후 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이 에너지 전환이 점점 더 가속화될 거라는 전망으로 시작을 해서 LNG 업계가 정말 AI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 말이 굉장히 재미있게 들렸습니다. 진화적 실용주의를 추구해야 된다. 이건 나중에 가스공사에서 박창국 교수님을 다시 모셔서 이 진화적 실용주의의 정체가 뭔지 좀 배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성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연구원의 박성근입니다. 우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가스는 그동안 발전에서 첨두 역할을 이제 담당해 왔죠. 원자력, 석탄 등이 기저발전 역할을 하고 다음으로 가스와 신재생이 있는데 이제 가스가 첨두 부하로서 어떤 전력과 기저발전의 그런 변동성을 온전히 감당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도래되면서 전력 수요가 이제 급증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또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도 있는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요인이 이제 겹치면서 이 가스에 대한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스가 그동안에는 첨두의 역할을 담당했다면 이제 앞으로의 AI 시대 그리고 탄소 중립 달성 이런 시대에서는 이 가스가 이제 기저의 발전 역할도 동시에 하는 그런 위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석탄 발전이 축소되고 원자력 발전의 이제 증대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 역시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사실 가스가 거의 온전히 담당해야 되고 그런 동시에 이제 기저 발전의 역할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점은 좀 말씀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인식 변화와 제도적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정도에서의 어떤 두 가지 필요한 변화를 좀 제시해 보면요. 첫 번째로 수급 계획에서의 가스공사의 독립적 전망치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어야 될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스 수요 예측 실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하고 있는데 위원분들이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이 전기분해 수요를 그대로 이제 따를 수밖에 없는 어떤 큰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 LNG 그 수요 예측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 크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박지원 교수님께도 말씀하셔 주셨는데 지금 계획 전망치를 보면 상당 부분 낮게 전망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는 있지만 이미 정기본에서 그렇게 계획이 짜여졌기 때문에 저희 이 가스공사의 내부에서도 어떻게 큰 변화를 줄 수 없는, 물론 일부 변화는 줄 수는 있긴 있습니다만 크게는 그 계획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좀 제약을 좀 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도입과 트레이딩에서의 이제 가스공사의 자율성이 또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 경쟁력 그리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율성이 가스공사에 가지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 가격 변동성도 심해지고 또 공급 불안정성까지 확대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제 가스공사의 어떤 그 자율적인 그런 판단과 경영 이런 게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정도의 이 제안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뭐 발표자분이나 이제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저도 이제 꼼꼼히 잘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천연가스가 앞으로는 더 중요하게 첨도 전원뿐만 아니라 기저 전원의 역할까지 다 해야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얘기해 주셨고, 이 가스공사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하는 주장이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가격도 그렇고 물량도 그렇고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가스공사가 제대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하려면은 지금같이 그냥 이 정부가 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트레이딩에 직접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해 주신 세 분이 뭐 좀 추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한 1분씩 드리겠습니다. 박성근 박사님이 그 정기본의 가스 전망치랑 가스 기본 계획의 어떤 수요 추정치랑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참 난감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아마 제가 박정배 교수님 발제에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정기본의 어떤 불확실성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38년 이제 재생 계획이 이제 우리가 달성이 됐을 때는 LNG가 거의 어떤 이제 백업 전원의 역할을 이제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용률이 이제 하락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정기본에는 반영이 된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경로를 과연 그 연도대로 다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교통 문제부터 해서 뭐 이격거리, 뭐 수용성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안 됐을 때도 가스공사는 사실 그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가스를 확보를 하셔야 되는 또 책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박정배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가 그런 어떤 발전량에 대한 어떤 밴드로 정기본에서 제시하는 게 그게 현실적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필요성을 조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AI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의 생존과 직결이 되는 상황이 지금 도래했는지, 저희 연구소는 아직까지 뭐 AI가 당장 필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당장 투자를 또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또 이상하게 뒤처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투자를 하게 되면 진짜 활용도가 높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 그거에 대해서 앞서 투자 안 하고 앞서서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혹시 도태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을 이제 언젠가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뭐 이러한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오늘 좀 낯선 주제였거든요. AI 시대의 천연가스. 그런데 아주 세 분 발제자하고 세 분 토론해 주신 분들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지금 플로어에서 질문이 계시면 몇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경제 신문의 윤병효 기자입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과 정치에서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에서 거기서 계속 괴리감이 이제 생기는데 기업들이라든가 이 실제 이거를 담당하는 정책 담당자들한테서는 그 괴리감에서 굉장한 괴리를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괴리감을 어떻게 저희가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박 교수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께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괴리가 크죠. 뭐 제가 지적한 것도 그 괴리를 지적한 거고요. 이 괴리는 뭐 정권하고 상관없이 모든 정부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2차 NDC가 이번 달 말쯤 결정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아시다시피 뭐 NDC는 뭐 no backsliding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뭐 백도 못하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40% 제시해 놓은 것을 아마 줄이지는 못하겠죠. 근데 이제 좀 그런 걸 정할 때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좀 실현 가능성이라는 데 초점을 둬서 조금 너무 무리하지 않은 그런 목표가 제시되는 것을 일단 희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리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괴리 문제 때문에 밑단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법정 계획이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계획이 만들어지고 가스공사와 같은 사업자는 현실적이지 못한 계획에 거기에 구속돼 가지고 적절한 현실적이지 못한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잠깐 빠지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이런 법정 계획의 경직성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아웃룩화하는 거죠. 그냥 국가 차원에서 미래가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몇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법적으로 구속될 이유까지는 없는 그렇게 아웃룩을 제시하고 나는 아까 우리 그 박성근 박사님이 좋은 제안을 했는데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꼭 가스공사 같은 데서는 독립적인 가스 수요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을 수 있는 그렇게 좀 사회를 좀 전망에 대해서도 좀 유연하게 하는 그런 제도는 좀 제도 개혁이 좀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IS의 김기동이라고 합니다. 저 박정배 교수님께 좀 질문이 좀 있는데요.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 저탄소 데이터 센터 굉장히 좀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데이터 센터 중에 전기 수요가 많은 데이터 센터가 있고 이제 미래에 나올 데이터 센터는 저전력화 데이터 센터가 있고 저탄소가 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미국의 리딩하는 AI 기업들 애플 뭐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의 그 방향이 어떤 쪽으로 흘러갈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 차이를 두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을 뭘로 보상을 받을 걸로 전망을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포함해가 데이터 센터에 저탄소화는 저는 두 가지 접근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공급의 저탄소화 부분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수요의 저탄소화, 즉 수요의 저탄소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칩의 효율성이라든지 냉각 효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AI용으로 사용하는 가속 서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유연성이 패턴별로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의 저탄소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저탄소화하게 되면 재생에너지나 원전이나 SMR이나 혹은 고효율 기술을 이렇게 도입하게 되면 비용이 더 추가가 되는데 이 비용 부분은 사실은 CO2 프라이싱이 적정한 가격이 주어져야만 이러한 기술들이 생존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CO2 프라이싱에 대한 메커니즘은 크게 탄소세 부분으로 갈 거냐 배출권 거래제 부분으로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은 각 국가에 맞는 정책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기술이 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또 다른 분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에 근무하는 그 책임연구원 김낙균입니다. 좀 전에 그 AI나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그 전력 수요 패턴이 굉장히 좀 불규칙하다, 이게 안정적인 패턴이 사실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마 그 박창국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기존의 수요에서는 사실 뭐 그 철강 쪽에 그 전기로 아크 쪽에서 좀 상당히 불규칙하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럼 AI나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뭐 불규칙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낮은 수준에서 좀 일정한 패턴을 좀 유지하는 측면이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추론을 할 때랑 학습을 할 때가 조금 많이 다릅니다. 학습을 할 때는 거의 100% 다 부하를 차지하고요. 추론을 할 때는 일단 그 서버가 그 차지하는 그 이용률 자체는 한 20% 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 유유, 그러니까 이제 냉각이라든지 어떤 유지 차원에서 또 전력이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한 절반 정도,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 플러스 20% 정도 하면 한 70%, 그래서 70에서 한 100%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이제 이게 패턴이 또 시간대별로 좀 다르고요. 새벽에 좀 떨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땐 또 올라가고, 그래서 한 70에서 100%를 이제 들쑥날쑥하는 그게 자주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가스공사 수급계획부의 임병철입니다. 오늘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불확실성이 더욱 정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급 측면, 수요 측면,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 포함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해결책으로서 유연한 수급계획, 그리고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방법으로서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첨두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러한 불확실성이 고스란히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혹시 그 정기본에서의 시나리오를 구성을 했을 때 어떤 방향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되어야 될지에 대한 그 고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구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럴 때 저희가 이제 해외 사례를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요. 통상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 각 기술의 온실가스 배출 농도와 그다음에 단가, 기술의 단가를 고려해서 한 4개 내지 5개 정도의 시나리오를 통상 만들어서 그 사이의 범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뭐 2040년에 원전의 비중을 20% 아까 말씀드린 정도라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뭐 미국 EIA라든지 그다음에 IEA 같은 경우도 통상 4개 시나리오에서 뭐 그 이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할 때 통상 우리가 고려하는 부분이 가격, 그다음에 기술 개발,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해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오늘 AI 시대 천연가스라는 주제로 세 분의 발제하고 세 분의 토론을 들었는데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AI 탄소 중립 시대에도 역시 그 천연가스는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그랬듯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인류가 지난 12,000년 동안 개발해 놓은 에너지 원은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저 임산연료하고 석유하고 석탄하고 그저 천연가스 정도이고 최근에 이제 원자력이 있는 정도이지 앞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이 개발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고
있던 기술을 버리는 것도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사용하는가에 우리의 생각을 좀 모아야 될 거고, 오늘 아주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한국가스공사에게 감사드리고요. 여기 끝까지 아주 정말 열심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오늘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띤 토론을 이끌어 주신 이덕환 교수님과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회 포가스 포럼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